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검은 금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에 우리가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이 다시금 매도로 돌아서면서요. AI 거품론이 국내 증시에서도 깊게 들이우고 있는 시장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고요. 뉴욕 증시의 흐름도 같이 팔로우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장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요. 증시를 꿰뚫어보는 뉴스들 먼저 모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PMI가 휴머노이드 로봇손 상용화 논의에 7% 이상 급등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그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시켰습니다. 로봇손 상용화를 논의했다라는 소식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요. 현재는 18% 넘는 급등 양상 시현합니다. 영업무역이 호실적 전망에 계속되는 상승 행진을 지속하면서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호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73% 증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모처럼 반등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흔들리면서 국내외 기관들의 내년도 업황 전망도 엇갈리게 됐습니다. ESS가 돌파구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다소 과소하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합니다. LS그룹의 전문 계열사인 LS일렉트릭이 미국 시장에서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에 관한 수주 확대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LS일렉트릭은 마이너스 12% 폭락합니다. DS투자증권은 21일 한일령의 역풍으로 중국 관광객의 한국행이 최소 내년 출전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호주를요. CJ와 롯데 관광개발, 글로벌 텍스프리를 꼽았고요. 오늘 한일령 관련주도 일부 종목군들 상승 양상 시현합니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도 정민경, 정래진 경제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민경 경제아나운서는 어떤 인사이트에 집중했을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로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들어서 모처럼 주가가 반등을 했던 2차 전지 종목들 11월 들어서는 다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도 이 배터리 시장 업황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시장의 부진은 여전하지만 미국의 ESS 시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SS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엇갈리는 분석 속에서도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미 ESS용 배터리로 사업용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ESS 시장 사업 재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가 흐름 만나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사업 재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말부터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양산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이 연산 1기가와트시 규모로 출발을 해서 수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내 배터리 기업이 LFP 내수 생산을 시작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2월 미국 미시간 홀랜드의 단독 공장을 LFP 배터리 생산 기반을 갖춘 ESS 생산 기지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ESS 생산 거점 및 LFP 배터리 생산 체계를 가장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규모 수주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테슬라와 연 20기가와트시 규모로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흐름을 만나보면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10월 달에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견조한 3분기 실적까지 공개를 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30만 원대 주가에 머물렀던 반면에 10월 초부터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 10월 29일에 52만 7천 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한 만큼 현재까지는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은 14%의 급등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주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은 42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보다도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내년 북미 ESS 시장을 공략을 해서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미국 내 합작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공장 라인을 ESS 배터리용으로 전환을 해서 가동까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LFP 배터리 생산 라인 전환을 통해서 내년 말에는 이 연간 30기가와트시 규모의 미국 ESS 생산 능력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주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테슬라와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계약 규모는 10기가와트시 규모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 보시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11월 초쯤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연고점을 경신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더 큰 폭으로 3개월 동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9월 초에 비해서 2배 이상 거의 상승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2일에 연고점을 경신한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하락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28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북미 ESS 시장 공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성과까지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법인인 SK온이 지난달 미국의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함께 1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6.2기가와트시 규모의 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선 협상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SK온에 따르면 이 외에도 다수의 고객과 함께 최대 10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10월 29일에 연고점을 경신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가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연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11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ESS 시장의 엇갈린 분석 속에서도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ESS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수요 둔화를 딛고 배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 마켓클리닉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다음 인사이트는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어서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로봇주와 관련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진했었던 로봇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엔비디아와 국내 로봇 기업들 간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언급을 하고 또 여기에 젠슨왕 CEO도 AI와 로봇 분야에서의 협력을 시사를 하면서요. 관련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에 열리는 CES 2026에서
로보틱스가 핵심 키워드로 선정이 되면서요. 추가적인 모멘텀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매년 CES와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시기마다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인 만큼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을 비롯해 SPG 같은 모터, 감속기 센서 등 부품주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PIM입니다. 이 한국 PIM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소재 기업인데요.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인 로보월드에서 국내 대기업과 이 휴머노이드 로봇 손에 적용되는 소재의 상용화를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초정밀 마이크로 MIM 기술로 3mm 이하의 초소형 감속기 소재까지 양산할 수가 있고요. 티타늄 기반 소재로 경량화까지도 구현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회사는 향후 후속 미팅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손 소재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국 PIM 어제 1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20% 넘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1.8%가량 오르면서 4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때 5만 원 선까지도 뛰어넘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SPG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로봇 정밀 감속기 기업인데요. SPG가 LG 사이언스 파크와 로봇용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밝히면서 SPG도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로봇 관절 핵심 부품인 감속기 기술을 기반으로 LG 사이언스 파크와 R&D 공동 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 상용화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PG 2주 들어서 무려 40%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1.6%가량 오르면서 4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때 49,800원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라캐스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라캐스트가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양산 준비를 마치면서요. 이 로봇 사업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객사들이 요청을 하면 즉시 생산이 가능한 단계로 연말부터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 한라캐스트는 원래는 미래차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성장했었던 기업인데요. 올해 3분기에만 5,100억 원 정도의 신규 수주를 확보를 했었고요. 여기에 또 로봇 부품 수주도 본격화되면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3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7%가량 오른 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명 같은 경우는 3.4%가량 오르면서 2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오늘 하락 출발하기는 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3.7%, 뉴로메카도 3.6%가량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우 로보틱스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0.2%가량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섹터 중에서 SBB테크가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상한가에 가깝게 급등세 보여주게 됐는데요. 현재는 25.9%가량 오른 3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는 3분기 누적 매출액이 5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0%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크게 오르고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우리가 또 AI 거품론을 맞아들이면서요, 또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있을지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시장에 유의미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넥스트마켓 브리핑 통해서 시장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부동산 정보 바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하나의 또 투자가 될 만한 정보가 있어서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 단지가요. 실질적으로 다시금 개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용산의 실리콘밸리, 변신의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사실 생소하신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의 국제 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 계획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계획에 따른 굉장히 많은 추진의 시도가 있었는데 무마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금 용산 지역의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공식이 확정이 됐거든요. 11월 27일 기공식이 확정이 되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용산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요. 그 용산 지역뿐만 아니라 용산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까지도 수혜가 예상된다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호재 소식들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착공 자체는 2028년에서 2030년 초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장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3년에 백지화 후에 12년 동안 포류를 했었는데 이게 재가동됐다라는 시장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완공이 되게 된다면요. 용산 지역이 새로운 프리미엄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장기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들여다봐야 할 호재로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멈췄는지에 관해서 그 타임라인을 먼저 좀 세워보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발표가 있었고요. 사실상 코레일 쪽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국제 업무지구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111층의 초고층 빌딩, 국내에서 가장 큰 고층 빌딩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 투자 규모도 31조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국제 기업들이라든지 금융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설계를 함으로써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조성을 하겠다. 용산 지역을 또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지연이 됐던 이유는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대략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10년도 초반까지 경제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던 걸 서울시와 코레일이 다시금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기공식이 당장 며칠 앞으로 지금 다가오게 되면서요. 우리가 꿈꿨었던 용산 지역의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 현실화됐다라는 시장 분석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행 단계가 본격적으로 돌입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말 큰 프로젝트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45만 6천 제곱미터 서울의 최대 메가 프로젝트 개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용산역과 서울역 그리고 한강변을 잇는 요충지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 구역 내 도시 비전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업무지구에서는 3대 존이 존재를 합니다. 국제 업무존이 존재를 하는데 최고 100층급의 초고층 빌딩을 들어서게 하면서 글로벌 메가 기업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유치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오피스나 오피스텔, 상업시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거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주거시설에 관한 공급을 놓고 지금도 논의 중이긴 한데요. 업무지구도 있지만 이런 주거지역도 함께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시설도 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프라 지원존도 있습니다. 외국인 임직원이나 주재원의 라이프존도 조성할 예정이고요. 주거나 의료, 교육, 생활 인프라 관련해서도 업무 지원존 안에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3대 메가존을 통해서
용산 지역 내에 엄청난 호재가 예상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까지도 우리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업무지구가 들어서게 되면은 서울 전체 경제와 서울 내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가 추정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연 12,000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3.3조 원의 생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오피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역시도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업적인 기대 효과는 금융이나 AI, 빅테크 기업들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기대 효과도 우리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시 구조의 변화가 있겠죠. 지금은 여의도나 강남권역이 서울 내에서는 굉장히 핫한 지역인데 이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역과 용산 그리고 한강을 잇는 라인들이 프리미엄의 가치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이면서 사실상 저희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근 지역은 투자의 메리트가 아주 크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변 수액 권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텐데요. 사실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남동과 효창과 남영 쪽 같은 경우에도요. 이러한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한남동이라든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주택지에 관한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지역인데요. 마지막에 보이시는 효창 지역과 남영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의 포인트를 삼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모멘텀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공식이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게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객관적인 소식들을 업데이트 하시면서 시장에서 투자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였고요. 그렇다면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도 마켓 투자 키워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래진, 정민경 경제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무너진 코스피 솟아날 구멍은 어떤 걸까요? 국내 증시가 낙폭을 그려내고 있는 검은 금요일이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 급락했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거론이 됐지만 특히나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밀리게 되면서 시장 전반이 흔들렸다는 분석인데요. 일단 금리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간밤 뉴욕 증시의 반응들 자세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요.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넘게 뛰기도 했지만 이러한 상승 동력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12월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밀리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된 겁니다. 실제로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40% 미만으로 낮아졌는데요. 그러자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모두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1%에서 2%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전반의 변동성도 컸습니다. 나스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에 가장 큰 변동성을 기록을 했고요. 월가의 공포 지표인 VIX 지수는 20에서 28까지 단 2시간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5%가량 급등을 하다가 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호실적보다도 AI 고평가 논란이 다시 부각이 되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영향이 컸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9만 달러 아래로 밀리면서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고요.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약세였습니다. 시장 전반이 연준의 방향성에 발목을 잡힌 하루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9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한 달 넘게 지연이 된 끝에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고용지표에 참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업률이 올랐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혼재의 신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런 고용지표가 12월 달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번에 발표된 9월 미국 고용 지표는 숫자만 봤을 때는 고용이 깜짝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11만 9천 개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을 2배 이상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7월과 8월의 고용이 총 3만 3천 명 하향 수정이 됐고요. 특히나 8월 같은 경우는 증가가 아니라 4천 명 감소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내 이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약했다라는 뜻입니다. 9월 실업률도 4.4%까지 오르면서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저임금 그리고 취약업종 중심이라 질 좋은 고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혼재된 데이터 때문에 연준의 금리 판단 더 복잡해졌는데요. 고용이 증가했으니까 금리 동결 쪽으로만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금리를 인하하자니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소폭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결할 전망이 훨씬 우세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지표는 연준에게 확신을 주기보단 불확실성을 키운 자료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환율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 한 달 만에 1,500원을 넘볼 만큼 빠르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탈과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그리고 해외 투자 같은 구조적인 원인도 거론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런 고환율의 흐름, 우리가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 그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0월 초에 1,400원대에 진입한 뒤에 한 달 반 만에 1,500원을 넘볼 정도로 빠르게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I 거품론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했고요. 또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일본의 경기 부양책으로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서요. 원화 그리고 엔화가 함께 흔들린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더 주목을 하는 건 해외 투자 확대라는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시 투자 증가로 달러 환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외금융 자산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입보다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더 많다 보니까 원화 약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의 66%는 이런 고환율이 장기간 고착화할 것으로 진단을 했고요. 기업들도 내년 사업 계획 환율을 대부분 1,400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순대외 자산국인 한국은 과거처럼 고환율이 곧 위기를 이어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해석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국내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환율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같이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고환율로 피해를 보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정유나 항공, 식품, 유통 등의 기업들에게는 이 원가 부담감이 높아졌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조용히 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고환율을 바라보는 개인과 기업의 온도차도 같이 짚어보죠. 네, 먼저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 개미들은 환율이 오르면서 오히려 자산이 불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해외 자산을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평가액이 크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인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1,524억 달러, 순대외 금융 자산도 1조 달러를 넘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호재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해외 생산 비중이 늘고 또 원자재,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 효과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정유 항공업계는 원유와 유류비 같은 필수 비용을 대부분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수록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식품업계도 밀, 대두, 옥수수 같은 원재료를 수입하는 가격이 바로 올라갑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 변동성인데요. 환율이 널뛰면 회계상의 환차손은 물론이고 조달 가격 협상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고환율은 개인들에게는 수익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기업들에게는 원가와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기면서 경제 전반에 뚜렷한 온도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고환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출 대기업들과 연이어 만나서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환율에 대한 시장 전문가의 전망과 정부의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국내 주요 기업 재무 담당자와 외환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서 6명이 1,400원대의 환율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러니까 규제 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재무 건정성을 높여서 원화 신뢰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도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주요 수출 기업들과 잇따라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월 말에 집중이 되는 외화 환전을 평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는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많아서 달러 수급이 빠듯한 만큼 민간과 함께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환율 수준 자체에 대해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를 했는데요. 정부와 기업 모두 고환율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놓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고환율 시대에 우리의 대응 방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한일령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화가 되더라고요. 한국 증시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국내 화장품 OEM 업체들 주가가 강세 양상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여행주까지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관련주들의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깊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른바 한일령의 파급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분야가 바로 화장품주인데요. 중국 내에서 일본산 화장품까지 규제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확산이 되면서 국내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APR을 비롯해서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스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행주도 반사 이익이 뚜렷합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이후에 일본 여행 단체 관광이 잇따라 취소가 되면서 이 수요가 한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참 좋은 여행과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 등 관련 종목들이 연이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고객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 변화입니다. 한국 방문 시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올리브영, 그리고 텍스 리펀드 시장 1위인 글로벌 텍스프리처럼 이 소비와 관광이 동시에 늘어날 때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다시 관심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즉 이번 한일령은 단순한 정치 외교 이슈를 넘어서 특정 업종의 수요 대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현재 그 부분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부 반등 양상을 시원합니다. 특히나 ODM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조금 거론을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최근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죠. 키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요,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 가장 유력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맥스는 ODM 사업자로서 중국 내 생산 역량이 매우 강한 기업입니다. 만약 일본 브랜드의 제품 수입이 제한이 된다면 이 로컬 브랜드나 대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코스맥스에 대한 주문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고정비가 높은 ODM 기업 입장에서는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가능해질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사 측면에서 수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됐고요. 중국 매출이 조금만 회복이 되더라도 이익 레버리지가 빠르게 작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미국과 유럽 등 비중국 채널에서도 이미 강한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요. 중국 쪽 반사이익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장품주들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삐아는 장 초반 15%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7%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맥스도 현재 4%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 APR은 MSCI 지수 편입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 강하게 상승을 한 만큼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본 화장품 수입 제한이 현실화가 된다면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브랜드사도 비용 구조 개선과 수출 채널 다변화 덕분에 반사이익을 누릴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일령이 생각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가면서 우리가 또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증시에 대입해 봤을 때는 반사이익 수혜주들이 역시나 좀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이끄는 건 사실 실적인 것 같습니다. 단기 모멘텀이 주가 급등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요. 일단 위에 거론해 주셨었던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실적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올해 3분기 실적을 보면요. 이 APR과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모두 각각 다른 방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APR은 가장 강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매출이 3,859억 원, 영업이익은 96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해서 무려 122%, 253%나 급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4.9%로 매우 높았고요. 전체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나오면서 글로벌 확장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뷰티 디바이스 매출도 1,0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어서요. 연간 1조 매출 돌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1,082억 원, 영업이익은 1,043억 원으로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39% 증가를 했습니다. 설화수와 라네즈 등 럭셔리 브랜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온라인과 면세, 멀티브랜드숍 채널에서 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매출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이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맥스는 업황 대비해서 선방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3분기 매출은 5,856억 원으로 10.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4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중국 매출이 22%, 미국 매출이 13.6% 증가하는 등 글로벌 수요 회복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선케어와 하이드로겔 마스펙 같은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도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4분기에는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로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을 하자면 APR은 고성장, 아모레퍼시픽은 안정적인 수익성 회복, 코스맥스는 글로벌 ODM 회복세라는 각기 다른 강점을 보여줬고요. 2025년 이후에도 K뷰티의 성장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일 분쟁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중일 분쟁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격화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격적으로 중단을 하자 대만의 라이칭도 총독이 일본산 방어와 가리비를 먹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일본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경제 압박에 대만이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중일 갈등에 개입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네, 최근 대만 외교부는 이 중일 사태에 대해서 중국은 모든 것을 무기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 라이칭도 총통은 아예 일본어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일본 지지 메시지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막았을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일도 있어서 이 대만 내 여론은 일본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SNS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일본을 돕겠다는 반응도 크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행동은 대만과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대중 경제축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는 흐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을 방어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중국이 경제 제재로 대응을 하자 대만이 즉각 일본 편을 들면서 사실상 갈등의 한 축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일본이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비출 수가 있어서 향후 군사적, 외교적 긴장 구조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총통의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라이칭더 총통은 대만 독립색이 가장 강한 지도자로 평가되어 오고 있고요. 이번 공개 행동 역시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수입 규제나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투자 키워드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클리닉 오늘 저희가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의 마감장 전략과 오후장 전략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